하기 전에 선생님이 독해 습관 좀 몇 개 좀 고치자. 고쳐. 자, 한 단락의 주제가 몇 개야? 네가 말해봐. 그렇지, 한 개지. 왜냐면 동일한 주제의 문장들의 집합이지. 얘네들 간에는 어떤 응집성이 있어야 되지. 그럼 바꿔라면 이 단락에서 한 줄 정도는 이 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네. 나머지는 그걸 부연하는 문장이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이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정도는 보통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밑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단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라고 너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표기도 되게 중요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는 공룡 발자국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다라는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는 일단 잘 없고, 왜냐면 수능은 모든 평가 시험은 이론을 중심으로 물어보지. 그래서 비문학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 이 화석들은 뭐를 제공한다고?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의 형태를 관측하고 길이와 폭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종류, 크기, 보행 상태를 알아낸다 그랬지? 지금 봐봐. 공룡들의 특성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길게 늘려서 설명한 거고요. 공룡의 종류와 크기와 보행 상태라는 말이 공룡의 특성을 늘려서 설명한 말이지. 그치? 그러면 요것도 혹시 보일까? 이 화석들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발자국의 형태, 길이와 폭, 그리고 보폭 거리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문장이 주제문이네. 화석들은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 등의 특징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가 주제문이네. 뒤에는 그걸 상세하게 구현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부연해서 글로 쓰고 있지. 근데 너 지문 읽다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거랑 유사한 글들만 모아놨지? 발자국의 형태, 길이와 폭, 그 다음에 보폭 거리를 통해서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를 알 수 있지?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뒤에 나올 어떤 상세한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지. 자, 여기 써보면 쌤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1단락을 내용을 누가 가지고 써보세요 하면 쌤이 어차피 다 녹화 중이야. 화석들의 특징을 가지고 뭐를 한다 그랬어? 공룡의 특성을 알려준다 그랬잖아. 화석의 특징이 뭐였지? 공룡 발자국. 왜냐면 공룡 발자국 화석이니까. 발자국의 크기. 또 뭐 있었어? 가보니까. 형태구나. 형태, 길이, 거리지. 그래서 발자국의 형태, 크기, 그 다음에 보폭, 거리를 가지고 공룡의 특성인 공룡의 종류, 그 다음에 크기, 공룡의 크기야. 이거는 발자국 크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행 상태를 알려준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화석의 특징을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상세화시킨 거야. 이런 논리를 상세화라고 그러지. 공룡의 특성을 이 사람이 지금 세 가지 종류로 상세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제문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어. 주제문은 그냥 화석의 특징을 가지고 공룡의 특성을 알 수 있어. 이거 아닌가? 그걸 이 사람이 길게 말한 것 뿐이야. 됐어? 그래서 이 단락을 읽고 나서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요 부분이 있지. 여기는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 이게 이 글 전체의 요약문이거든. 요거 좀 습관 들이자. 이거 한 문장 잘 잡는 거. 그래서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 선생님이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동의? 그래서 자, 선생님이 오늘 약간 잔소리를 좀 하긴 할 건데
가장 첫 번째 잔소리는 밑줄이다. 밑줄 긋기를 좀 습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정보를 나중에 정리할 때도 굉장히 편해. 이렇게 해놓으면. 자, 두 번째 가보자. 그림 자료가 있잖아. 그림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같이 읽으라고 주는 거지. 보폭 거리, 그 다음에 발자국의 길이 뭐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복룡 발자국 화석인가 봐. 우선. 야, 우선이라는 말이 이 사람이 지금 뭐 할 거라는 얘기냐면 앞으로 나 넘버링 할 거다. 이 얘기지. 나 카운팅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이 있지 않으면 우선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우선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공룡의 뭐를 알아낼 수 있다?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가 1단락의 주제겠지. 쌤, 1단락이란요? 뭐 굳이 선생님이 나누는 건 아닌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프리단락에 가깝지. 내가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우리 말로 하자면 서론 정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본론은 1이지. 근데 이런 거 나누기 전에 그냥 나는 1 번호 붙여. 자, 뭐가 있대? 여기는 뭐 용광류. 여기서 조그맣게 번호를 붙여보면 나 아까 조그맣게 번호 붙이는 거 좋아하더라. 용광류가 있고 조광류가 있고 수광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용광류는 어떻게 생겼대? 타원형이나 원형. 조광류는 어떻게 생겼대? 조광류는 세 개의 뭉툭한 발가락, 완만한 곡선. 이게 조광류지? 그 다음에 수광류는 어떻게 생겼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세 개의 발가락, 뾰족한 발 뒤꿈치. 그런데 이거 보여? 여기 안에서도 세 가지로 쪼개고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 글은 글 전체에서도 형태, 크기, 보폭, 거리로 나눴지만 발자국의 형태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공룡의 종류도 세 가지로 쪼갠 거잖아. 이 안에서도 지문은 1번에서 3번을 뭐하고 있다? 구별하고 있다는 걸 잡아줬으면 좋겠어. 용광류, 조광류, 타원형. 이거 세 번째 타원형이 아니라 누구지? 수광류. 그치? 그래서 용광류는 타원형이고 조광류는 세 개의 뭉툭한 발가락이고 그 다음에 수광류는 날카로운 발톱과 뾰족한 발 뒤꿈치다.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잡아서 문제 푼 거지. 자, 다음으로 2번. 내가 지금 넘버링을 무슨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처음에 노란색으로 잡은 주제. 형태, 길이와 폭, 보폭거리 이 세 가지를 지금 번호 붙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돼? 발자국 길이 곱하기 뭐 하면 되는데 그냥 4. 이게 얘 키 정도가 돼 있는 거야. 헤이트 줄인 거 같지 않아? 가보면 H는 4F의 1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라블라 뒤꿈치, 뒷발자국을 중심으로 하고 보폭거리는 3. SL을 H로 나눈 게 상대적 보폭거리래. 그러니까 보폭거리를 일단 잰 다음에 나누기 H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H는 4F의 1 아니었어? 그래서 여기 나누는 기준도 줬지. 2.0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누는 거. 이거는 구체적인 기준 값인데 약간 문제 풀 때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구체적인 기준값 있잖아. 이거 문제 풀 때 돌아와서 확인하는 게 맞지 않냐? 그치?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하기보다는 너무 디테일한 정보로 내려가면 이거 문제 풀 때 확인해봐야지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남해안 일대에서는 블라블라 다른 동식물의 화석이나 뼈나 이빨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건열 등의 퇴적 구조를 분석해서 기후나 환경을 알아낼 수 있다. 잠깐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몇 번으로 갖다 붙일 수 있겠어? 4번 해고 뭐라고? 기타. 보통 이제 기타 항목들을 그냥 4번에다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뭐야? 기타 다른 단서들. 됐어요? 그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내가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는 걸 통해서 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 공룡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 공룡 발자국의 생김새를 가지고 공룡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공룡 발자국의 크기를 통해서 공룡의 크기를 알 수 있어.
4 곱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폭 거리를 통해서 얘의 보행 상태 혹은 주행 상태를 알 수 있어. 뛰어다녔을지 걸어다녔을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공룡 발자국 화석은 아니지만 주변의 기타를 통해서 뭐 환경 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 문제의 주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볼게. 1번 왜 그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야? 1번. 1번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자 이거 문장 재밌는 거 보여줄게. 교수님이 공룡 발자국 왜 이렇게 글씨가 작게 나오지?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 공룡 발자국 화석. 그 의미 이거지? 종류, 크기, 보행 상태, 환경이 그 의미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생김새, 크기, 보폭거리, 기타가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지? 아하. 그리고 그 사례로 뭘 갖고 왔어? 글쓴이가 한반도의 공룡들을 가져왔지.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 1번이 뭐기 때문에?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혹시 헷갈렸던 선지 있어? 기후 환경은 너무 벗어났고 공룡 발자국 화석의 생계는 그럴듯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함축적으로 주제를 쓸 수도 있잖아. 그런데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을 중심으로는 틀린 게 환경은 4번에서만 기타로 나왔을 뿐 그래 중심 내용이라고 보기엔 좀 거리가 멀지. 종류의 다양성은 왜 안 되냐면 1번만 얘기해서 공룡의 종류만 얘기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는 중심 화제가 빠졌잖아. 됐어? 5번은 헷갈린 거지? 공룡 무슨 화석이야? 그냥 화석이 아니라 발자국 화석이야. 야, 공룡 화석은 없어요. 한반도 안 그래도 공룡 화석 없다고 난리 났는데 뭐 공룡 화석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공룡 발자국 화석이지. 됐어요? 자 2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A씨를 남긴 공룡은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 자 공룡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지. 생김새를 보면 되잖아. 자 A 가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C가 이렇게 돼 있는데 C는 확실하게 초식이지. 지금 B씨는 용광류다. 그치? 타원형에 가까운. 그치? AD가 좀 어려운데 AD 발톱 모두 발톱 자국이 보인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발톱 자국이 보인다라는 말에서 아까 가보면 세 개의 뭉툭한 발가락, 수강류는 발자국은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달린 세 개의 발가락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AD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 수각류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A가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는 안 되잖아. 그럼 몇 번이야? 1번 끝. 자, 이거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게 보기를 판단하는 보기 판단형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기 있는 사례를 정확히 얘기하면 사례를 판단해 보라는 거잖아. 그치? A가 지금 누구일 가능성이 있어? 수각류일 가능성이 있지. 발톱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육식공룡이지. 육식공룡이니까 초식공룡이라는 말은 틀렸지. C는 맞겠지만 이게 틀렸기 때문에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그 언니 오빠들은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지금 2, 3, 4, 5 읽으면서 판단하는 시간이 다 날아가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타임어택 때문에 좀 빨리 풀어야 될 때는 2, 3, 4, 5는 날려버리는 게 맞아. 근데 꼼꼼하게 독해를 할 때는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2번도 있는지 확인해 볼게.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을 것이다. 건열. 건열이라는 게 아까 마지막 단락에서 건조한 환경인 것 같은데?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과 새가 함께 서식했을 것이다. 아니 여기 새의 발자국이 있다고 되잖아. 그러니까 새랑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지. 둘 다 지금 뭐야? 4번에 있었던
기타 항목들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B를 남긴 공룡은 C를 남긴 공룡보다 H가 작았을 것이다. 가서 H를 곱해보면 되는데 곱할 필요도 없는 게 야, 30에 4를 곱한 거나 36에 4를 곱한 거나 부등호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작았을 것이다는 맞는 것 같은데. B를 남긴 공룡은 사족보행. 왜? 얘가 지금 용광류지? D를 남긴 공룡은 이족보행. D가 지금 수강류인가? 이족보행. 맞잖아. 가서 확인해. 확인했지? 확인하고 풀었지? 좋아. 상대적 부폭거리를 이용해서 추정해보세요. 빠른 걸음.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냥. 아까 일단 여기 있다. 부폭거리를 가지고 H 하면 되는 거지. 근데 H는 발자국 길 FL 곱하기 4였지. 계산하기 쉽게 25잖아. 그러니까 H가 100이겠지. 그러면 A의 상대적인 부폭거리는 2.3일 거고 D는 1.5일 거지. 이 값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3과 1.5를 가지고 2.3은 빠른 걸음, 1.5는 보통 걸음이라는 거 판단해 주는 것까지가 가서 구체적인 내용 사실관계 확인하는 문제야. 답이 2번. 끝. 이거 다 맞았어? 좋아. 자, 쌤이 어떤 식으로 지문을 엮었냐면 그래서 어떤 공통된 소재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을 묶었어. 이걸 전개 방식을 선생님은 병렬이라고 부르고 그냥 영어로도 바꾸면 패럴렐이야.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 심부름 시킬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4개를 사와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4가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제 각각이 무슨 맛인지 네가 설명해. 한 단락에 걸쳐서. 끝. 이게 병렬. 1, 2, 3, 4는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지. 그렇지.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지. 두 번째는 대등한 관계 아닌가? 아까 잘 봐. 아까 잘 보이니? 공룡 발자국의 형태와 발자국의 크기는 대등한 관계 아니야? 순서가 바뀌어서 설명해도 전혀 상관이 없지. 오케이. 이런 걸 찾아보는 거지. 자, 또 미국과 소련이 싸운 냉전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너 틀리기 시작하지. 역사 소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났어. 냉전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1. 전통주의는 뭐라 그랬어? 소련 탓이다. 소련이 나쁜 애들이다. 됐어? 우리나라는 전통주의가 자가 많죠. 아무래도 미국 편이니까. 자, 2번 수정주의는 미국 탓이야. 근데 2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2개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돈 벌려고 그랬다. 1번. 2번 소련은 미국에 비해서 힘이 약했다. 2번. 이 두 가지가 수정주의라는 주장을 서포트하는 근거 2개를 나열하고 있다. 이게 요 단락에 좀 특이한 점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1번 기억이 뭔지를 설명하고 끝나버리거든. 근데 얘는 수정주의가 왜 맞는지에 대한 근거 2개를 이 사람이 나열한 거야. 첫 번째는 경제적인 동기, 돈 벌려. 두 번째는 뭐야? 소련이 약했기 때문에. 이 쌤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전제가 깔려있어. 뭐냐면 약소국이 강대국을 먼저 공격할 리가 없다라는 전제를 이 사람은 깔고 있는 거잖아. 소련이 약한 나라니까 설마 소련이 먼저 때렸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냉전의 2가지 주장과 전혀 다른 주장인 세 번째 무슨 주의? 탈수정주의. 탈수정주의 절충이지. 절충은 뭐야? 맨날 얘기하는 타협주의. 그런데 여기서 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절충적인 연구 성과, 즉 딕은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잠정적,
이 잠정적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난인 거 알아도 학자들 사이에서 잠정적이라는 거는 이 점잖은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심한 말이야. 야, 너 연구 뭐 이렇게 했다며? 뭐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지. 그럼 집에 가서 막 분해서 잠 못 자. 잠정적이라는 얘기는 이를테면 뭐 잠정적 비슷한 말 뭐 있을까? 임시적, 그치? temporarily 이런 거지. 너 이를테면 잡을 잡았는데 네가 미국에서 뭐 진짜 잘 나가는 잡을 잡았어. 딱 들어가서 네가 앉았는데 첫날 데스크에 딱 써있어. 잠정적 일자리. 뭐야?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일자리라는 거지? 이거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견해다라는 얘기가 포함돼 있어. 절충적인 시각의 연구. 좋지 않다. 왜 교수님이 이거 비판했어? 여기 있잖아. 야, 중심적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걸 파악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비판하고 있지? 즉 교수님은 1번도 괜찮고 기억도 괜찮고 니은도 괜찮은데 디귿만큼은 안 된다라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야. 그래서 이것까지 교수님이 3번을 깎구나라는 것까지 기억해주면 되고, 그럼 글의 내용을 내가 좀 깨끗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라는 걸 통해서 한판 붙었는데, 그치? 이게 기억 애들은 소련 탓이라고 생각하지? 소련이 공산주의 했잖아. 니은 애들은 니은에 왜 하트 붙였지? 니은 애들은 그렇지 미국 탓이라고 생각하잖아. 근거를 두 개를 댔지. 첫 번째는 돈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련이 약했다. 디귿은 뭐라 그래? 둘 다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교수님 쫙 잘라고 갑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든대. 그래도 최소한 디귿은 하지 마라. 이거 논리적인 기호로 낫이란 뜻이야. 낫 디귿이다 교수님 생각에는. 자, 끝. 자, 이거 지문 자체는 넘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를 또 가보면 야, 뭐가 진리야? 뭐가 참이야? 라고 물어보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야?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지. 1번 대응설, 2번 정합설, 3번 실용설이지. 대응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응설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 대응설 애들은 가서 봐. 사실관계를 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응설이지. 정합설은 뭐라고 생각해? 그거 내가 배운 거랑 맞는데. 즉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일치하면 참이지.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 세 번째 뭐야? 실용설은 실용설은 그냥 유용하면 참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 네. 세 가지 내용 쉽지? 구별할 수 있지? 이거 구별하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또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준 거지. Q. 야, 참이 뭐냐? 야, 참은 진리야. 야, 진리가 뭐냐? 이게 제너럴한 센텐스지? 제너럴한 아이디어지? 이 진리라는 걸 1번과 2번과 3번으로 선생님이 쪼갠 거 아닌가? 1번은 대응설, 두 번째는 정합설, 세 번째는 무슨 설? 실용설. 그렇지. 자, 뒤로 넘어가서 프레임, 여기서부터 프레임까지 했지? 네. 프레임부터는 병렬은 병렬인데 쌤이 지금 방금 병렬이 약간 숨겨져 있어. 이거 병렬 항목 찾아봐. 뭐야? 이중 아니지. 2차 프레임. 2차 프레임이 1번이야? 봐봐. 이 문장이 핵심적인 문장이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골라 그럼 이거야.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 세 가지. 이걸 먼저 잡고 1번이 그럼 뭐가 돼? 시선? 그렇지. 여기에 1이 붙어 있어야 돼. 이거 1 붙었어? 네. 2번 뭐야? 작품 주제는 다음으로 이런 거 지시어지. 이 지시어를 통해서 뭘 주는 거야? 작품이나 주제 내용을 암시하는 기능이지? 이게 2번이지. 세 번째는 뭐야?
서사구조 지식이. 액자형 서사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이지? 3번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2차 프레임의 법리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무력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이건 뭐야? 법리에 벗어나는 시도들이지? 그러면 not 전형적인 경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아까는 일반적인 기능 3가지를 줬잖아.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거 찾아보려면 여기 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잡아주는 게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전개방식 또 쌤이 뭐 쓴 거야? 병렬 쓴 거지. 그러니까 너랑 쌤이 지금 뭐 한 거냐면 글의 구조가 동일한 것들로 구성을 해놓은 거지 쭉. 그래서 내용 찾기가 좀 쉬웠을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뭐가 있을까? 대체 얘는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잘 봐. 구획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지. 공간의 가변성을 만들어주지. 얘는 창호가 열려있을 때는 등등 해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지. 안과 밖과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없애주는 경우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또 뭐가 나와? 창호가 닫혀있을 때는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심미적인 기능을 하지. 이거 뭐야? 창호지의 기능 1, 2, 3잖아. 그러니까 어떤 글 같은 경우는 병렬의 내용이 안 쓰여 있어. 그러니까 병렬의 내용이 앞단락 부분에 보통 이제 예고를 하고 시작하잖아. 얘는 예고 없이 시작하지. 그리고 숨겨져 있지. 가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너가 이런 항목들을 발췌할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 1번, 2번, 3번 항목이 있구나. 라는 걸 네가 발견해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 정도 하면 요런 어떤 나열하는 것들의 지문들은 좀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거든. 선생님 근데 나열했는데 제가 틀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왜 틀린 거냐면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전체 구조는 잡았어.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너가 너무 어려워하는 역사 내용이야. 여기다가 철학도 섞었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근데 세긴 셌어. 셌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셌지만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내용이 일반적이라면 이 정도는 네가 찾아낼 수 있다면 세는 항목들의 지문들은 거의 다 맞을 수 있어.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여기까지만 했지? 여기 17에서 도량형의 큰 통일 했나 이거? 안 했지? 그 다음에 쌤이 뒤로 넘어가라 그랬지? 너가 딱 오늘 푼 게 병렬까지만 푼 거야. 그럼 뒤로 넘어가 쌤이 난이도를 갑자기 높였어. 난이도를 높여서 병렬로 넘어갔거든. 자, 이것도 병렬이거든. 왜냐면 봐봐. 동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활용해서 길을 찾아올 수 있다. 이걸 이 사람이 용어를 정리해줬어. 뒤에서 동물들의 뭐라고? 길찾기로. 그렇지. 동물들의 길찾기가 다양하다 그랬으니까 다양한 건 최소 몇 개니? 이런 구조 논리는 좀 약하구나. 다양한 건 최소 3개야. 왜 그러냐면 2개부터는 다양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자택일이라고 해. 양자택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자택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쌤이 예전에 그 감동적게 봤던 드라마가 미안하다 사랑하다 뭐 이런 거. 사랑한다 이거 알아? 모르지. 엄청 옛날 드라마야.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운전하면서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뭐 이러거든. 그래서 여주인공이 이러니까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그래서 너랑 살래 이러는데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인데 그게 왜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이게 다양한 선택지야? 그리고 이를테면 너 밥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아니면 저희는 짬뽕밖에 없어서요. 그치만 메뉴는 다양해요. 뭔가 이상하지? 그럼 우리가 다양하다고 했을 때 몇 개부터 다양하다고 쳐줄까라는 그 최소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양자택일은 벗어난 상태여야 돼. 그치? OX는 벗어난 상태여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최소 3개라고 얘기하고 하나만 더. 이거 문학에다가 접근하잖아.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이때부터는 타자지. 이걸 제3자라 그러지. 그 또는 그녀라고 부르지. 그치? 여기서부터가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지. 즉 다양하다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OX는 벗어나고 나랑 너라는 시선 정도는 벗어나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몇 개다? 3개라는 기준점을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이라는 거는 이제 이 글에 3개 이상 뭔가 등장한다라는 힌트야. 가보니까 나왔잖아. 1번 장소기억, 2번 재정리, 3번 경로적분이잖아. 이거 3개 구별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소기억 설명이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재정리 설명이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경로적분 설명이지. 그런데 네가 지금 이거 3가지를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지? 몇 번 틀렸어? 번호 불러볼까? 36, 37. 36, 37을 틀렸지? 이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뭔가가 틀린 거야. 뭐가 틀렸는지 선생님이 좀 찾아볼 텐데 일단은 5번 왜 안 되는지 보여줄게. 꿀벌은 특정 장소에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한다 그랬잖아. 이거 꿀벌 앞에 여기 얘기 나오지? 자, 쌤이 형광펜 쳐볼 테니까 한번 가봐.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을 기억해 두었다. 여기서 뭐에 주목해 줬으면 좋겠냐면 특정 각도지. 이게 뭐라고 돼 있어? 꿀벌은 특정 장소를 안 되는 거 알겠지? 여러 각도라고 얘기해버리면 특정 장소를 한 각도에서 바라봤는데 여러 각도에서 바라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안 돼요. 오답이지 바로. 그러니까 5번은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정확하게 있지? 그럼 답을 다시 골라보자면 확인해봐. 4번인데 이 4번이 교수님이 무슨 장난을 쳤는지 봐봐. 원래 재정의 과정이 어디 있지? 재정의 과정 가보면 여기지? 재정의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 다시 장소를 찾을 때 기하학적 특징, 즉 삼각형인지 어디 변이 긴지 이런 것만 갖고 답을 고른다는 거잖아.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는 도를 무시하고 읽으면 정보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재정의가 기하학적 정보를 쓰는 거지 정의상 써야 돼. 그런데 교수님이 여기다가 도를 갖다 붙임으로써 혼동을 준 거야. 왜냐면 본문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기억 정보 도 쓴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교수님이 이 도를 빼가지고 여기 재정의 과정 옆에다가 옮겨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재정의를 할 때 당연히 기하학적 정보는 쓰는 거야. 재정의가 애당초 쓰는 거니까 기하 도 쓰고 장소기억 정보 도 쓰는 거지. 그래서 도를 옮김으로써 혼동을 줬다. 그렇지만 둘 다 쓰는 게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 이해갔어? 자 그러면 요거 몇 번 골랐지? 4번. 자 봐봐.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왔던 경로를 따라가겠고는 사실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왔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가볼게. 사막개미가 그렇게 하는지. 사막개미는 지금 경로적분이라는 놈의 예시로 등장하는 애지. 근데 이 그림도 있어. 제발 그림을 봐봐.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아가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일직선으로 돌아오잖아. 이게 왔던 경로고 이게 가는 경로잖아. 두 개가 불일치한다라는 건 그림에서부터 나오지.
이가요? 그 경로적분의 정의 부분에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 기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쓰지.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딴선지 처리할 때 쓰는 거다. 이거다. 일직선으로 돌아오니까.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직선으로 돌아오니까 왔던 경로와 갈 때, 집에 갈 때의 경로는 불일치하지. 그래서 4번은 틀리겠지. 답을 다시 골라보자면 1번을 골랐는데 1번도 틀렸어. 여러 가지 조건문이랑 이거 너가 지금 이거 약한 것들은 디테일한 논리가 약한 거거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그 수험적인 자잘자잘한 논리들이 약한 건데 이런 거 메꾸면 돼. 암흑 속에서는 집 방향을 계산할 수가 없어. 사막개미는 왜 안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자, 사막개미가 여기 가보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너 조건문 쓸 줄 알지? 이거 명제를 내가 조건문으로 바꿔보면 얘가 방향을 찾고 싶으면 화살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은 지금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이. 그럼 기준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정리해도 돼? 태양의 위치거나 엔드, 이거 그냥 엔드를 쌤이 기호로 쓴 것 뿐이야. 산란된 햇빛이지? 그치? 이거 대우 명제로 뒤집어봐. 조금 어렵겠지만 대우 명제로 뒤집어볼게. 만약에 태양이 약간 여기 또는이잖아 사실. 태양 또는 햇빛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태양이 없고 햇빛이 없으면, 둘 다 없다면 뭐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 이건 바꿔놓으면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not 기호를 좀 이상하게 썼는데 not 방향이지. 잡을 수 있겠어?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거지. 여기 가보니까 어머 암흑 속에서라는 건 뭐가 없는 상황이야?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 그럼 이건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자, 선생님 숙제가 있어. 오늘 보낸 복습 영상을 전부 다 올려줄 테니까 다시 보면서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필기가 좀 게으른 편이거든 친구야. 그래서 원칙을 하나 줄게. 선생님이 쓰면 나도 쓴다. 오케이? 쌤 맨사야. 쌤 굳이 이딴 걸 왜 밝히냐면 쌤도 IQ 계산하면 0. 몇 %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게다가 쌤은 여기다가 대학을 졸업했지? 엄청난 너 앞에 학교가 몇 개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했죠? 서럽지.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 받았지. 그리고 너를 가르치려고 교육하기 위해서 쌤도 따로 교육을 또 열심히 했겠지. 그 사람이 쓰지. 너 왜 안 써? 그치? 굉장히 건방진 거야. 선생님한테 이게 어려워서 안 쓰는 게 아니야. 어려워서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야. 쓰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선생님이 쓰면 나도 쓴다라는 원칙은 있어야 돼. 자, 복집에 와서 열심히 필기 복습해 주시고